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덕영 선생을 다시 모셨습니다. 김덕영 선생은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조갑제 TV에 모셔가지고 이분이 만든 김일성의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아이들 간단하게 이 다큐멘터리 설명해 주십시오. 전번에 우리 안 본 분들이 계시니까. 네. 예. 이 영화는 1950년대에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이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남한 같은 경우에는 전쟁과들이 입양을 통해서 해외에 그렇죠. 입양되지 맞습니다. 예, 예. 한 20만 명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제 뭐 나이가 다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연어처럼 자기 고향을 그렇죠. 찾고 돌아오고 자기 하죠. 부모를 예, 찾고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좀 애잔하게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우연히 2004년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16년 전입니다. 16년 전에 예. 제가 그 북한 전쟁과들의 동유럽 위주에 대한 역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KBS를 통해서 방송을 했고요. 방송을 했고.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이게 동유럽 전체에 단지 루마니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동유럽 여러 나라에 심지어는 몽골까지도 아이들이 갔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좀 특이한 소재이기도 하고 예, 예. 아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해서 좀 이제 계속 추적을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게 벌써 15년이라는 시간이 자꾸 15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영화 완성 시점이 이제 예. 그 시점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작년에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소재를 잡았는데 아마 세계 최초로 여기에 다큐멘터리 형식의 접근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라는 것은 아주 특이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 고아를 다루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에 북한에서도 고아가 생겼죠. 물론 남한에서도 고아가 생겼는데 6.25 전쟁 중에 생긴 북한 고아를 약 10,000명이죠. 네. 비공식 10,000명이라고. 약 10,000명을 김일성이가 동구권 국가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말하자면 부모를 다 잃고 동구권에 간 북한 아이들이 거기서 어떻게 지내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고 해서 또 어떻게 갑자기 다 귀국해 버렸느냐 네. 하는 것을 추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죠. 그렇죠. 만나기는 어렵죠, 사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000명이 이동했으니까 남긴 흔적이 있고 이 아이들을 돌봤던 사람이 있고 친구가 되던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제가 뭐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한 11명 정도의 생존자를 찾았고요. 그 생존자는 이 관련 인사입니다. 그렇죠. 북한 사람들은 아니고 그렇죠. 북한 아이들, 당시에 북한 아이들과 1950년대에 같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이들을 돌봐줬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을 제가 한 11명 정도를 동유럽에서 찾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어떤 사진 앨범 같은 것들. 사진, 편지. 네, 편지 이런 것들을 또 발굴을 했고요. 뭐 성적표도 있죠. 네.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성적표가 남아있어요. 근데 예. 거기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 이름, 심지어 아버지 이름, 아버지의 직업, 고향 이런 것까지 이제 남겨져 있었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자료는 제가 대표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제 주인공을 못 찾은 다큐멘터리거든요. 그렇죠. 제가 다큐멘터리 한 30년 했지만 주인공 없는 다큐멘터리는 사실 처음인데. 예.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저희가 북한에 들어가서 쉽게 그들을 그렇죠. 찾는 것도 어렵고 입국 자체도 쉽지 않으니까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그들의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단서들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필름도 찾았죠. 35mm 기록 필름들. 그게 이제 루마니아, 뭐 불가리아 이런 곳에서 이제 아주 귀한 거 찾았네. 정말 어렵게 찾은 그 소중한 기록 필름 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게 아주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랑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편지예요. 근데 편지는 북한으로 1956년 이후에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는데 돌아갔죠. 59년까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아이들의 편지 서신 왕래를 차단하기 직전인 59년까지 3년 동안 3년간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 루마니아나 동유럽에 있는 이 선생님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편지를 오고 갔네. 예. 거기에 이제 이 아이들의 당시 아이들의 생각이라든가 마음 이런 것들이 담긴 편지들이 이제 오고 그 편지는 어느 문자로 써져 있습니까? 그게 재미난 게요. 아이들이 대략 뭐 평균 한 10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그렇죠. 예. 어린 아이도 있고 나이가 많은 아이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언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적응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아이들이 언어 습득력이 빠르잖아요. 빠르죠. 애들 제일 빠르죠. 1년도 안 돼갖고 동유럽 언어를 습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다 말이 좀 다르죠. 말이 완전히 다르죠. 스페인 나라가 폴란드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한 1년 정도 생활하니까 1년 후에는 애들이 너무 이제 언어가 자유롭게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애들이 쉽게 현지성도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현지어로 편지를 했어요. 현지어로 써요. 루마니아에서 배웠으면은 그렇죠. 루마니아어로. 네. 재미난 게 편지에 보면은 아이들이 한글도 씁니다. 한글은 너무 글씨가 삐뚤삐뚤하고 있어요. 루마니아어라든가 이런 헝가리, 불가리아, 동유럽 현지어는 아주 그냥 핸드라이팅으로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들이. 그렇죠. 거의 이거는 우리가 해외 애들 어렸을 때 유학 보내는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구나. 요들은 나이로 봐서는 그 교육 과정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많았죠?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과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알았는데 사진에 보면은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 보면은 애들이 이 빨간색 그 스카프를 메고 있어요. 스카프, 그게 9세부터 맨다 그러더라고요. 9살부터. 네. 그러니까 8살짜리는 이 스카프를 매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애들 마치 기념식처럼 동유럽의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이 북한 아이들한테 스카프를 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뭐 성인식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이제 9살이 돼서 이 붉은색 깃발을 맬 수 있는 자격이 됐다. 이런 걸 갖다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대략 9살 이후부터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이. 그런데 그 교육은 누가 시켰어요? 북한에서 교사가 왔습니까? 북한에서 교사가 왔죠. 이게 이제 위탁 교육이라는 형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잠시 맡긴다는 어떤 개념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선생님들이 왔어요. 현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제가 찾은 것 같은 경우는 루마니아 같은 경우 10여 명 정도의 북한 교사들이 왔고요.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현지에서. 그럼 그 아이들 감시 감독하는 역할도 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루마니아에서 인터뷰를 한 그 선생님들이나 폴란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길 작은 군대와 같았다. 생활이 굉장히 엄격했다. 그렇죠. 그곳에서의 생활이. 그리고 굉장히 사상 통제가 심했고 집단주의. 그러니까 오늘날의 북한의 모습과 똑같이 전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에 저는 이제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남한에 있는 애들은 정말 아직까지도 부모를 못 찾고 부모 찾겠다고 이러는데 애들을 이렇게 보냈다가 다시 데려왔어. 그래서 굉장히 좀 순수한 의도로 이걸 파악을 했는데 15년 동안 이 자료를 하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김일성주의의 허구성이었어요. 사실은.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과 김일성 우상으로 인해서 희생이 된 아이들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단서들이 제가 이번에 찾은 영화 현장에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 고하고 또 외국에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그런 인간적 면에서 접근을 했더니 저는 그렇게 접근했죠. 거기서 만난 것은 그런 인간성이 말살된 당에 의해서 말살된 김일성주의, 김일성 우상 숭배, 주체 사상은 그 뒤에 나타났지만 바로 주체 사상이 거기서 실천이 되고 있었다 이거지. 지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 제가 꼭 드릴 말씀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남한의 북한 전문가들이라든가 역사학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북한의 그 주체 사상의 형성을 1960년대 초반으로 잡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헌법에 명시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10년 이상은 앞당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53년부터네. 네, 굉장히 일찍부터 이게 준비가 됐고요. 우상숭배가 시작된 거죠. 네, 심지어 제가 찾은 자료 중에서 정말 제가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동유럽의 아이들이 각각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생활 패턴이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아침 조회. 아침 조회. 아침 조회를 일종의 나름대로 어떤 형식을 갖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근데 아침 조회 시간이 애들 기상 시간이 6시예요. 6시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체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아침 조회를 하는데 애들이 그 인공기가 이제 개양되는 그걸 바라보면서 인공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노래를 하는 이제 그게 이제
모두 똑같은 동유럽 모든 나라에서 똑같은 아이들이 커리큘럼으로 하는 모여서 거지. 모두 예. 똑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 노래 무슨 노래예요? 그 노래랑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중요한 건 노래가 바로 김일성 참가했던 거예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겠죠. 정식 명칭은 북한에서의 김일성 장군의 노래예요. 예. 장백산 줄기줄기 하는 그 노래. 바로 그 노래예요. 이 노래를 예. 제가 인터뷰한 불가리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 할머니 부를 수 있다 이거지. 예.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렇지. 부르는 거예요. 워낙 자주 들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불가리아 노인들이 어떻게 60년이나 지난 지금 시점에까지도 노래를 가사 하나 안 틀리고 멜로디 하나 안 틀리고 부를 수 있는가? 이거는 당시에 애들이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을 갖다가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매일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다큐멘터리가 마치 퍼즐 찾기 같은 거였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됐다 보니까 자료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결국은 취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거죠. 예. 동유럽 5개 나라에서 동유럽 5개 나라의 각각의 증언과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딱 맞춰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김일성 우상화였다는 예,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걸 뒷받침하는 동영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발굴했죠. 그 어떤 겁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조회 시간에 애들이 기상을 한 다음에 간단히 아침 체조를 하고 다 같이 모여갖고 격리를 해요. 그 오디오도 있어요? 그럼요. 이렇게 오디오도 있어요? 오디오 있죠. 네. 좋네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깃대에다가 이제 인공기를 개양을 합니다. 근데 그 인공기가 기가 막힌 게 그 인공기에 김일성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1인 숭배네. 저는 세계 뭐 아시겠지만 우리 대표님도 수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국기에 지 얼굴 얹는 사람 더더군다나 살아있는 1950년대 시점에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얼굴을 국기에다가 새겼다는 거는 얼마나 강도 높게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동일을 현지에서 그렇죠. 북한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내부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외부에서 전쟁으로 해서 애들이 먹을 게 없는 아이들을 임시로 위탁하고 도와주는 나라에 가서 애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북한 내부에서는 이것보다 더 상상할 수도 없는 강도 높은 북한의 김일성 우상화 작업이 진행됐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 동영상에 나왔으니까 그 애들 표정이 어때요? 표정은 이게 일종의 당시 루마니아 공산당이 지시한 거기 때문에 그냥 뭐 되게 밝게 이제 하려고 또 이렇게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려고 하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의 속내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로파간다였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는 없는데요. 흑백이죠. 그렇죠. 근데 재미난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이제 애들이 모두 동유럽 5개 나라에서 이 셀레모니, 그러니까 이 아침 조회를 하는데 노래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근데 이 노래가 만들어진 시점이에요. 이게 1947년입니다. 지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찾아봤는데 북한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맞을 거예요. 47년도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빨리 만들어드려. 47년이면 아직 북한에서 그렇죠. 저거 말대로 건국하기 전이라고. 그럼요. 예. 그리고 당시 이제 뭐 김구 선생 같은 분은 이게 뭐 38선을 베고 내가 죽을지언정 남과 북이 분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남한과 북한의 지도를 설득하면서 다녔던 시점이 47년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시점에 김일성 장군의 노래가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는가.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도 이제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이 노래가 아직까지도 북한에서는 가장 중요한 노래라고 합니다. 물론이죠. 네. 노래가 부르기가 쉽고 네. 남한에서 왜 이 노래를 많이 아느냐 하면은 6.25 때 남한을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노래를 가르쳤거든.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죠. 애들 불러가지고 애들. 그러니까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이 노래부터 가르쳐 놓으니까 그걸 한번 불렀던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에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 그럼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당시 6.25 때 내 또래 이상 되면 다 기억하죠. 이 노래를 기억하시겠네요. 나는 이제 나도 점령지에 있었지만은 나는 내 총구석에 있었으니까 학교에는 안 갔는데 학교 간 사람들은 다 이 노래 배웠어요. 이 노래가 상당히 경쾌하고 좋아요. 네, 맞아요. 아주 단순하고. 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전쟁과를 외국에 보내가 위탁 교육시키면은 보통 같으면은 좀 저자세가 되는데 이건 저자세가 아니고 외국에 보내놓고도 그렇죠. 자기들 그렇죠. 교사들 다 파견해가지고 그렇죠. 북한식으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통제를 했는데 그 통제의 방식이 김일성 우상화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주체사상의 출발점이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북한의 주체 사상은 김일성 등장 이후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렇죠. 네, 계속된 거고, 갑자기 무슨 종파투쟁 해가지고 실권을 잡은 뒤에 한 게 아니라고. 그건 뭐냐면은 이 북한이라는 체제의 출발점이 김일성이라는 가짜에서 출발했거든. 예? 김일성 가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일성 가짜를 키워내려면은 김일성을 조작을 해야 돼. 신화를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소련군이 북한을 해방시켰다고 하지 않고 김일성이가 부하들 데리고 와서 해방시켰다고 네. 가짜로 만들어 놔놨으니까 그걸 뒷받침하려면은 계속 거짓말을 해야지. 네. 그런데 한 10,000명 정도가 외국에 나갔으니까 요 사람들이 또 진실을 알까 싶어가지고 통제를 했다는 거지. 지금 이제 뭐 저는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스스로 뭐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근데 제가 취재한 부분에 있어만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동유럽에서의 북한 전쟁과들에 대한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후에 56년도 이후에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은 딱 하나의 지점으로 모아집니다. 김일성 우상화예요. 우상화죠. 그렇지. 김일성 우상화고 이 김일성 우상화가 결국 그렇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있어서는 가장 골간을 이루는 본질이라는 것이죠. 네, 그렇지.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 김일성 우상화 정책과 주체 사상의 강화, 외국인 배척 운동, 그리고 북한 내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수년주의, 이 네 가지의 축이 동유럽에서 곳곳 역사적인 객관적 자료로 등장하고 있다는 그렇지. 것이죠. 그렇지. 이것을 발견한 게 사실은 이번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북한 내부에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어렵고 어렵죠. 예. 그래서 마치 북한이라는 체제를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들어간다 하더라도 친북적인 인사들만이 그렇죠. 뭐 이렇게 쉽게 적어되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언론 그다음에 객관적인 보도 이런 것들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게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 그렇죠. 그 빙산의 일각의 한 부분이 튀어나온 거죠. 튀어나온 그걸 봐봐. 동유럽이라는 곳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잘 보면 북한의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그렇죠. 왔는지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휴머니즘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아주 따뜻한 드라마가 만들어졌을 텐데 그렇죠. 네. 이게 거기 가보니까 휴머니즘은 없고 완전히 이 김일성 우상화의 로봇이 된 아이들만 거기 있었던 거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이 다큐멘터리가 1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휴머니즘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역사적 의미는 그러니까 발견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휴머니즘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렇죠. 휴머니즘은 어디서 작지. 존재하냐면 정확히 말씀드린다면은 동유럽에 있는 교사와 친구들과 그렇죠. 북한 아이들 사이에서 휴머니즘이 존재를 해요. 존재하지. 그들 사이에 있어서는 굉장히 광범하고 그렇죠. 굉장히 뿌리 깊은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감이, 이 순수한 인간적 교감이 왜 방해가 되고 이 교감이 차단이 지속도 안 됐지. 그것이 1950년대 단절돼 북한이 처한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56년도에 헝가리에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렇죠. 스탈린이 53년도에 사망한 이후에 후르츠초프가 56년도부터 격화운동. 제20차 그렇죠. 제20차 공산 소련 공산당 그 대회를 열면서 본격적으로 스탈린에 대한 반기를 들이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이제 1인이 지배하는 공산당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스탈린 때 뭐 수백만 명이 처형당하고 수청당하지 않았습니까? 1930년대.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뒤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유럽 곳곳에서 자유화의 물결이 벌어지기 시작한 그 틈 때문에. 근데 재미난 거는 헝가리 혁명이 1956년 56년 가을이. 56년 10월에 일어나죠. 여기에 애들이 가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유럽에 있던 아이들이. 근데 그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네,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 나오고요. 어떻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그러니까 부분이. 이제 그 폴란드에서 찾아낸 기록은 그 몇몇 아이들이 탈출을 했다. 기숙사를 탈출을 했다. 그리고 애들이 자유를 향해서 그 망명을 신청하는 거, 프랑스 대사관이라든가 미국 대사관 같은 곳에서도 망명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몇몇 아이들은 국경 검문소에서 검문이 됐다. 아, 검문이 됐으니까 기록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들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아이들의 주소가 폴란드 뿌아코비체라는 거죠. 그런데 1956년도에 폴란드 뿌아코비체, 제가 뿌아코비체를 갔다 왔습니다. 예, 예. 바르샤바도 아니고 뿌아코비체는 굉장히 시골이에요. 시골이다. 그리고 굉장히 은폐된 지역이에요. 예, 예, 예. 거기에 북한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10대 아이들이 생활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일반 아이들이 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당시 1,400명 정도의 아이들이
폴란드 아이들이 뿌아코비치에 살았었거든요. 예. 북한 1,400명의 북한 고아가 폴란드에 그렇죠. 있었죠. 예. 그 지역이 바로 뿌아코비치라는 곳이었는데 예. 2명의 아이들이 검거되고 나서 북한 정보원에게 인계가 됩니다. 아하.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록이 남잖아요. 예. 어디서 얘네들이 살았고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거기에 얘네들의 그 생활 장소, 주소가 폴란드 뿌아코비치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네. 그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추해 볼 수 있지. 예.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이 탈출을 했다. 그리고 헝가리 대사인 지금 초모세 씨가 쓴 책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당시 북한의 전쟁과와 북한의 유학생들이 당시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심지어는 그건 누가 썼어요? 그거는 헝가리의 대사 지금 현재 헝가리 대사로 있습니다. 초모세 씨. 누구죠? 초모모세라는 그 초모모세. 헝가리 부다페스트라는 뭐 제가 아니 초모모세 어느 나라 대사인데? 헝가리 대사 주 한국 헝가리 대사. 지금도 대사. 네,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네. 그거 재밌네. 이분이 네. 쓴 책이 있다고요? 네. 네. 무슨 책이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그 책, 번역됐어요. 그럼요. 그 책 나왔어요. 네.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제가 책 제목이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초모모세라는 헝가리 대사 치면 나와요. 예. 뭐 관심 있는 분 찾아보시면 되겠지만 이분이 쓴 책에 그런 내용이 있구나. 거기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당시에 물론 그 책에는 북한 전쟁 고아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북한 그 유학생들, 대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예.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그 당시 헝가리 혁명에 참여했는지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시 헝가리 시민혁명 때 시민들이 총을 못 쐈대요. 헝가리 사람들이 총을 못 쐈답니다. 그거 이상하네. 왜?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요? 그 총 쏘는 기술을 북한의 유학생들이 가르쳤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거 재밌네. 그 증언이 나와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요. 제가 지금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 책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결국은 남한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미국으로 선택을 해서 망명을 하죠. 그럼 지금 좀 나타날 텐데. 그분은 이 책의 인터뷰가 얼굴까지도 다 실명을 공개했어요. 그 책에는. 그래서 아주 새로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그럼 말씀드리면 이 다큐멘터리에 1956년의 사건이 좀 자세한 비중으로 그렇죠. 다루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요걸 정리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1956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데 잘 모르신다는 건 좀 그렇고 우리 세대가 아니면 잘 모르는데 1956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56년 제20차 소련 공산당 대회에서 후르쇼프 서기장이 6시간에 걸쳐서 스탈린 격하 연설을 합니다. 스탈린이 죽은 지 3년 만에 하나님 같은 스탈린을 아주 흉악무도한 독재자로 살인자로 규탄하는 연설을 해요. 이걸로 해가지고 세계 역사가 바뀝니다. 공산당 역사가 바뀌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깎아내리는 거지. 그래서 공산 세계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스탈린을 믿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스탈린을 후르쇼프가 격하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교훈이 뭐냐 하면은 공산주의는 1인 숭배를 하면 안 된다. 1인 숭배 체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북한의 이게 세계적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큰 영향을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위협을 느낀 게 김일성이죠. 그렇죠. 그리고 모택동이라고. 그렇죠. 모택동. 그래서 모택동은 힘이 있으니까 뭐 그런 거는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스탈린은 김일성이는 스탈린이 세운 그렇죠. 후수압이니까 이게 후르쇼프가 이렇게 도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일성이 겁을 내. 그 자료를 제가 찾은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1955년까지 김일성은 북한 전쟁 고아들을 활용하려고 그랬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은 시간이 한 5, 6년이 지나니까 나이가 들잖아요. 상급학교로 진학되는 애들한테 기술학교로 진학시켜요. 그리고 대도시로 나오게 해요. 55년 전까지는 완전히 은폐된 곳에 있던 애들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나이가 좀 있는 고등학교 정도 되는 애들이 대도시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술을 배우려고. 그들한테 기술을 배우라고 하는데 오케이. 그 기술이 뭐냐면 탄광 기술이었어요. 탄광 기술은 오늘날의 IT와 같아갖고 당시 북한에서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었어요. 그렇지. 이걸로 애들을 잘 활용을 한다면 이 기술을 애들이 습득을 한다면은 애들이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죠. 그렇지. 그 전까지 북한은 소련으로부터 완전히 편중된 기술을 의존도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오로지 모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련의 변화가 심상치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돌려야 되겠다. 동일업으로 돌리고 외교를 좀 다각화시켜야 되겠다. 경제 지원도 좀 받고
우리 아이들이 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북한이 계속 공문 보내고 결국 56년 6월에 김일성이 5개 나라를 공식 방문을 해서 아하. 애들하고 사진을 찍어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사진도 있겠네. 네, 이렇게 아주 희귀한 사진이네. 네, 뭐 인민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찍는 그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사진들을 계속 찍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55년까지는 얘네들 가지고 뭔가를 활용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56년도에 동유럽으로 김일성이 방문한 이후에 56년에 김일성이 공석을 틈타 갖고선 소련파와 연합파가 일종의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일성을 몰아내려고 그랬죠. 그렇죠. 권좌에서 몰아내기 위해. 왜냐하면은 소련의 그렇죠. 분위기가 바뀌니까. 그렇죠. 이게 흐름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전문을 받고 급히 이제 다시 돌아왔네. 북한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이제 수습을 합니다. 북한은 8월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들을 제거하기 위한 종파투쟁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김일성이 그들을 몰아내서 그렇죠. 종파투쟁에 성공했다.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애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화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특히 김일성 입장에서는 10,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존재는 그렇죠. 그 주장스럽다. 굉장히 아주 위협적인 존재.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아까 선생님들 말씀하셨잖아요. 북한에 있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사상 검열을 강하게 했어요. 그런데 유럽의 선생님들이 뭘 담당했냐면은 예술을 담당했어요. 예술을. 유럽 선생들은. 미술, 음악, 동유럽 제일 선생들은. 중요한 게 문학. 애들한테 문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 애들한테 문학을 가르친 게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왜냐하면 문학. 그럼요. 모든 이 시대의 문학이라는 것은 자유에 대한 가치를 그렇지.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인간의 가치, 그 소중한 가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거든요. 매일같이 집단적인 생활, 집단주의를 강조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동유럽의 섹스피어라든가 이런 이 책들을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유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 결국은 상당수의 아이들이 자유에 대한 개념들을 머릿속으로 그렇지. 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헝가리 사태가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애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용기 있는 애들이 그 시민혁명에 참여하고 헝가리 사람들한테 총 쏘는 법도 가르쳐주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입장에서는 도저히 얘네들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56년이 북한에는 그런 격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김일성이가 한편으로는 그동안에 잡아놓았던 이 남노당 출신들을 상당히 풀어준다고. 풀어주고. 왜냐하면 후르시오프가 이렇게 완화 정책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박갑동이라고 있어요. 남노당 간부입니다. 박헌영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풀려나요.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탈출한다고. 그래서 그때 일본으로 갔는데 박갑동 씨가 나를 만나면은 나는 후르시오프 덕분에 살았다고 이런다고. 유화정책 때문에 살았다. 일시 유화정책이가 유화정책 때문에. 북한도 일시 유화정책을 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화되는데 헝가리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역시 후르시오프가 시작한 이런 일종의 이 정책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일종의 햇볕 정책이라고 저게. 그러니까 헝가리에 있었던 용감한 민주투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그렇죠. 그게 시민혁명. 그래가지고 당시 공산당 정부를 몰아내본다고. 그렇죠. 몰아내고 한때 정권을 차지해요. 그렇죠. 정권을 차지한다고. 근데 결국은 그러다가 들어오면서 그런데 요걸 보고 후르시오프가 당황하지. 내가 스탈린 격화운동을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산당을 뒤엎는 혁명이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탱크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헝가리를 진압을 한다고. 그렇죠. 진압해가지고 상당수가 죽고 그때 약 20만 명의 헝가리 사람들이 탈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공산 세계가 1917년에 등장한 이후에 최초의 무장혁명이 일어났거든. 그렇죠.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헝가리 사태를 가지고 막 세계에서 지원을 한다 뭘 했는데 아무도 근데 지원하지 않았어.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붙잡혀 들어가고 했는데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그 뒤에 등장한 정권이 비록 이 소련의 꼭두가시 역할을 했지만은 워낙 피를 많이 흘려 놓으니까 그 뒤에는 그렇게 탄압을 못 했어요. 네. 헝가리는 탄압을 못 해가지고 상당한 자유를 줬다고. 네. 그래서 89년에 동구 공산권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들고 일어난 게 헝가리였다고. 헝가리가 가장 먼저 민주화가 네. 됩니다.
그리고 헝가리가 또 한국하고 가장 먼저 수교한다고.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런 또 배경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이게 피를 흘린 덕분이에요. 이게. 그 동유럽의 한 동유럽의 한 공산주의를 연구했던 한 분은 제가 성함 문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좀 의미심장한 말씀을 남긴 게 1950년대 중반을 보면 세계의 공산주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갖다가 가늠할 수 있다. 1950년대 어떤 정책을 갖다 펼쳤는지에 따라서 공산당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이제 북한 전문가이기도 한데 북한은 굉장히 폐쇄적이고 그렇죠. 자기중심적인 체제로 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과 같은 이 폐쇄적이고 비정상적인 체제가 계속 강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섣부른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온건주의 또는 통일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시각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 득될 것이 없다. 그런 판단은 이번 작품에 지금 그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1956년에 세계 공산국가가 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고 굉장히 그러거든. 요동쳤죠, 그 시기가. 우선 종주국인 소련이 그렇게 그렇죠. 바뀌어버렸으니까. 근데 여기에 저항을 해가지고 후르쇼프를 수정주의자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는 게 바로 모택동이라고. 모택동이가. 그리고 북한이지. 그렇죠. 북한이 모택동 편을 든 거지.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간 거지. 그렇죠. 그때 만약 50년대에 북한이 이 폴란드나 헝가리처럼 개방 쪽으로 갔으면은 오늘날 북한은 없는 거지. 더 좋은 거지. 더 저는 통일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제가 한 10,0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굉장히 앞선 기술과 문화를 갖다가 습득한 아이들이었고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주의가 그렇게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켰던 애들이에요. 그렇지. 재미난 것은 당시에 전쟁 고아들만 받기로 했는데 현장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이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곳에서는 아빠한테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예요. 비록 소수지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고위층 자제들이 이 전쟁과의 흐름 속에 그냥 끼워들어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그랬느냐. 알았어. 195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북한은 거의 뭐 전쟁으로 그렇지. 완전히 모든 게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고하로 위장해가지고 외국 유학 보냈네. 해외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증언들이 막 나와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이 있더라. 기가 막힌 거죠. 종족 그렇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도 먹을 거 아껴가면서 애들을 받았는데 애들 중에 몇몇은 아버지가 있고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 간부들의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그만큼 이제 이것이 애초에 순수한 휴머니즘으로 출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이 됐다. 그렇죠.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제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일시에 귀국시키는 겁니까? 그렇죠. 언제죠, 그게? 56년도에 이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본격적으로 50년 말부터 애들이 송환 준비가 시작이 되고요. 56년 말부터. 57년, 58년, 59년이 3년을 거쳤어. 왜냐하면 인원이 워낙 많고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뒤로 이제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죠. 다 사라지는 거는 그럼 59년입니까? 59년이 마지막으로 이제 기록은 나와 있더라고요. 59년. 네. 어느 나라에 제일 많았어요? 루마니아가 제일 많았죠. 아, 루마니아가 3,000명 정도 있었고. 그다음 폴란드? 폴란드가 한 1,400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혹자는 그보다 더 많았다고 얘기하는 또, 분도 그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헝가리도 한 500명 정도, 불가리아가 500, 체코가 한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인 외교 문서에 나온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한 10,000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유럽의 역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돌아가고 나서도 몇 년 동안은 계속 편지가 왕래가 있었습니다. 59년까지는 왕래가 있었죠. 그러다가 그마저 딱 끊어져 버리는 그렇죠. 거죠. 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돌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는 게 당시에 아이들이 대부분 기차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올 때는 똑같은 거죠.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왔는데 한 10일 정도 걸렸다고 해요. 애들이 올 때는 뭐 마룻바닥에서 자고 그랬대요. 좌석이 없어갖고. 그렇겠지. 돌아갈 때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돌아갔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폴란드와 루마니아에서 발견된 증언이에요. 편지 속에 등장하는 편지 속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편지. 북한으로 돌아간 다음에 아이들로부터 편지를 받은 폴란드와 루마니아 사람들의 증언인데 애들이 기차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애들을 2명, 3명 단위로 흩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흩어버렸다. 그렇죠. 모이면 안 된다.
아이들은 1951년서부터 대략적으로 가기 전인 1957년까지 뭐 5, 6년, 심지어 길게는 7, 8년 동안 집단 생활을 했던 아이들이거든요. 그렇죠. 공동체 생활을 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을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통과하자마자 아이들을 시골역에다 그냥 흩뜨려 갔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애들이 탄광이라든가 이런 곳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거야말로 김일성이 또 김일성주의자들이 북한의 어떤 실권자들이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구나. 두려움이 있었죠. 맞아.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그 두려움이 있었구나. 근데 그거를 체코에 있는 한 선생님이 교사께서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요새 말로 하면 일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본 거죠. 네. 북한이 굉장히 김일성을 두려워했다라는 증언을 자유를 전염시키는. 그렇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최대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그래, 사실은. 자유를 전염.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이 아이들을 잘 활용했으면 북한이 어떻게 변했을 것인가 그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선진적인 문화와 기술을 배운 아이들이 북한에 돌아가서 북한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면은 오늘날의 북한 체제는 정말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물론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결국은 김일성의 우상화와 오로지 김일성 왕조 체제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희생된 거죠. 근데 그거는 단지 만 명의 아이들이 희생된 것이 아니라 평범한 북한 주민. 그렇죠. 그 자체가 다 희생이 된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단순한 휴머니즘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는 이게 정말 김일성의 우상화의 본질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교육적인 내용을 담고 있구나. 역사 다큐멘터리가 되었어요. 휴먼 드라마가 역사 다큐멘터리. 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화는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바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주 슬픈 이야기인데, 자, 돌아가고 편집왕래가 있다가 편집왕래마저 끊어져 버렸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억만 가지고 있는 동구권 사람들만 남았다.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 찾아 나선 겁니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10명을 만났다는 거지. 11명, 정확히 11명을 만났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사진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편지, 지금 그 사람들, 이제 정확히 나이로는 대략 77세에서 80세 초반까지. 나이 많은 경우에는 84세, 86세. 주로 교사입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교사. 교사고, 같은 학생은 아니고. 같은 학생도 있었죠. 좀 나이가 젊으신. 그럼 그 학교가 공학이었어요? 이쪽 현지 사람들. 처음에는 애들을 분리시켰죠. 분리시켰죠.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같이 모아봤자 이게 교육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 당시 거기서는 김일성 학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김일성 학원 내지 조선인민학교라는 명칭으로 운영이 됐는데 초창기에는 별도로 운영이 됐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가 서로 통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을 따로 놓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애들을 같이 이제 수업을 받기 시작한 같은 교실에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사람 추억을 가진 사람만 남았고 이 10,000명이 북한에 돌아가서 뭘 했는지는 일체 자료에 안 나타나죠. 북한 전쟁과 1950년대 자료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죠. 그럼 숨기고 있어요. 북한 자료에 이런 게. 저는 못 찾았어요. 그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 왜냐하면 이것이 부정할 수는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기. 기록이 안 남겨놨어요. 제가 지금 찾은 거에서 북한 자료는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완전히 지워진 기록이다. 재미난 것은 탈북자들이 이걸 몰라요. 북한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그럼 이 10,000명은 아주 고립된 생활을 했겠는데. 그렇죠. 북한에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섞였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탈북자 한 분과 인터뷰를 하다가 너무 재미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1950년대 북한 전쟁과의 역사는 김정은도 모를 것이다. 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김정일도 모르겠다. 김정은도 모를 것이다. 모르겠어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김정은도 그러면 이 영화 보겠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결국은 좀 해석을 한다면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은 당시에 생활했던 분들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대의 사람들, 북한의 후대의 사람들, 김정은 정도 되는 나이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죠. 이 얘기.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으로 수출해야 되겠다. 그만큼 이 얘기가 민감한 소재를 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일성은 항상 어떤 아이들의 어버이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렇지. 김일성 북한의 수령관의 핵심은 맞아요. 아이들 어버이죠, 어버이. 인민의 어버이거든요. 어버이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예? 그래서 결국은 김일성의 사진을 학살자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항상 전형적인 김일성이 가운데 있고 그렇지. 마치 아이들을 다 껴안은 맞아, 맞아. 듯한 예. 사진과 그림들이 프로파간다에 많이 등장하죠. 그걸 깨는, 그 신화를 깨는 하지만 겁니다. 이 자료는 이 자료 신화를. 김일성이 결국은 아이들을 결국은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용한 거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말살한 거지, 뭐. 그렇죠. 아이들의 운명을, 자유를 말살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민감한 소재인 거예요. 북한 자, 입장에서는 이게. 자, 그 영화 개봉관 뭐 이런 거 좀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월 25일 날 개봉이 되고요. 6월 25일에 딱 네. 됩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조각제 TV 많은 시청자분들께 뭐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입소문을 좀 내야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렵게 개봉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한국 상황에서 지금 이런 영화가 개봉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었고요. 뭐 더더군다나 이렇게 CGV 같은 이런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어떤 극장에서 배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현재 국제영화제, 뉴욕영화제나 프랑스 니스 영화제 같은 곳에서 9개 국제영화제에 지금 본선에 올라가 있어요. 와. 일본까지 포함해서. 잘 됐네요. 필름 다 보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작품성을 좀 인정받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들이 그렇죠. 저희 영화를 이렇게 본선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가. 주제가 기가 막힌 네. 주제니까. 예. 그래서 틀림없이 이거 세계적 주목을 받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거나 또는 방송에서도 잘 안 잡아주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조각제 TV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좀 입소문 내주셔갖고 이제 개봉 전까지 단체 관람도 좀 많이 좀 신청해 주시고요. 몇 개 맛보기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럼요. 네, 제가 그거 좀 언제든지 보여드리겠고요. 맛보기 화면 좀 보여주고. 그렇게 도와주시면은 저희 영화가 네, 좀 더 그렇죠. 많은 극장에서 많은 상영관에서 더구나 6월 25일 행사는 이번 70주년 행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적 사건이거든. 6.25는. 그래서 아마 워싱턴에서는 제대로 할 건데 우리 국내에서는 이걸 내키지 않게 하고 마침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이게 핑계대 가지고 거의 행사를 안 할 겁니다. 6.25와 관련되어서 제일 의미 있는 행사가 나는 이 영화 개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 개봉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 개봉은 단순하게 과거의 완료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자료이고 이건 북한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꼭 입소문을 내가지고 김일성의 아이들입니다. 김일성's children 이 영화를 꼭 보기 전에 막 입소문을 내야 됩니다. 좋은 네. 영화는. 제가 대표님 한 가지만 한 1분 정도만 시간 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이 영화적 소재, 역사적 소재를 15년 동안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물고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동유럽에서 만났던 여러분들과의 약속이에요. 아, 약속인데?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들이거든요. 거의 80에 가까우신 분들인데 인터뷰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북한 친구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모양, 그 얼굴 생김새, 그들의 머리카락, 그들의 특징,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나눴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꼭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 어렵지만 나는 그분들은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정말 큰 절을 올렸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당시에 불가리아 같은 경우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빵에다가 버터를 발라 먹는 게 그들의 소문이었다고 합니다. 10대 때. 그 한마디면은 당시에 불가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받아서 같이 도와주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작은 공동체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느 한 순간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갖고 애들이 갑자기 송환되어 마치 그러니까 이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강제로 이별이 된 거예요. 김일성 하나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이들에 대한. 그리고 편지도 그 왕래가 이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들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가 작은 영화지만 이게 공개가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의 많은 미디어들이 좀 움직인다면 그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만날 수도 것도 있겠네.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김일성 아이들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면 70대입니다. 그죠? 70대. 77세요. 70.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77세. 그러니까 북한.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는 북한의 아이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마지막 날 헤어지면서 호숫가에 앉아갖고서는 다시 꼭 만나자 우리. 그리고 언제까지나 그 너를 이제 친구이자 또는 그 우정의 증표로서 간직하겠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폴란드 오트부츠크에 있는 한 교사분은 그분은 이제 80이 좀 넘으신 분인데 김영학이라는 분을 찾고 있더라고요. 김영학. 네, 아주 성명을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신데 김영학. 그러면서 김영학을 만나게 된다면은 너무 좋겠다. 하지만 만약에 만날 수 없다면은 내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김영학은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저 학생이네. 네. 예. 김영학이라는 사람. 최고의 학생. 네, 그래서 그분 말씀은 너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다. 그러니까 아주 멋진 말이네. 최고. 너는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학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근데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하여튼 김일성의 아이들 많이 보기 운동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